안녕하십니까. 자갈치 아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갈치 아줌의 박성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동현입니다.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를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지 소개해드리고 있죠. 예, 더 친절한 프로그래머들이 알려준 꿀팁 듣고 벌써 부산국제영화제 신나게 즐기고 있다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한국 영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이 무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 청년을 위한 정책이 아주 다양하고요. 노년층을 위한 지원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 낀 세대들을 위한 정책은 별로 없지야. 청년도 아니고 노인도 아닌 35세부터 55세인 분들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2030 월드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자갈치 아짐에서도 특집 방송을 들으셨다는 분들, 월드엑스포가 왜 중요한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달 말 엑스포 개최지가 결정되기 전까지 우리 자갈치 아짐에서도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대리운전 불렀나? 자, 뉴스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가연 리포터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임가연입니다. 예, 첫 소식 들어볼까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과 관련해 정부가 국내 석유와 가스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업계와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생긴 석유 가스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회의에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관계자가 참석했는데요. 우선 산업부는 분쟁 지역이 국내 주요 원유와 가스 도입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과 떨어져 있는 만큼 국내 원유와 액화 천연가스 도입에는 지금까지 차질이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중동 인근에서 항해 또는 선적 중인 유조선 및 LNG 운반선도 모두 정상 운항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영향으로 이날 국제유가 전 거래일보다 3% 이상 급등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날 국제유가는 전 거래일 대비 3.6% 상승한 배럴당 87.7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오전 8시 기준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도 전날보다 4.3% 상승한 배럴당 86.35달러를 거래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회의에서 국내 석유와 가스 비축량 현황을 확인하면서 국내 수급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이전 중동 분쟁 사례 등을 분석하며 석유 및 가스 가격의 다양한 시나리오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예, 이 중동은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67%, 또 가스의 37%를 공급하는 지역이라면서요. 네, 따라서 어제 회의를 주재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강경성 2차관은 중동 정세가 우리의 에너지 안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이번 사태가 국내 수급 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유관기관, 업계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업부는 사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유조선 운항 상황 등 수급 동향과 유가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다음 소식은 지난해 부산 지역 고등학생 1,179명이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코로나19 이후 대면 수업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증가하고 서울 주요 대학이 신입생 중에 정시로 뽑는 비율을 40%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내신으로 승부 보기보다
수능에 올인하려는 학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자세한 통계 자료는 어떻게 됩니까? 네, 교육부의 최근 4년간 고등학교 자퇴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3,440명이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019년에 24,468명이던 자퇴생 규모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원격 수업이 확대된 2020년에 15,16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9,467명으로 다시 늘어나더니 지난해에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예,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 지역 고교 자퇴생 2019년 1,326명을 기록했다가 2020년에 804명으로 39% 일단 감소했습니다. 이후에 2021년 1,056명, 지난해 1,179명 계속 증가네요. 네, 최근 2년간 자퇴생이 증가한 배경으로는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면서 등교 수업이 확대된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수업에 적응했던 학생들이 학교 수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대면 수업에 적응하기 어려워서 자퇴를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예, 거기에다가 또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 비중을 4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한 정책 역시 또 자퇴를 부추긴 요인이다 하는 목소리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고교 입학 후에 내신이 좋지 않을 경우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자퇴해서 이듬해 4월에 검정고시에 합격한 뒤에 그해 수능부터 도전하려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인데요. 지난해 고교 자퇴생 중에 과반수인 51.5%인 1,278명은 1학년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아유 일찌감치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 보고 수능 도전을 한다. 네. 글쎄요. 예,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결정이 48일 남았는데 정말 임박했습니다. 부산시가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부산을 찾을 방문객의 편의와 직결되는 관광과 교통 인프라를 중심으로 건립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시에 따르면 광안대교와 함께 부산의 대표 랜드마크가 될 황령산 봉수전망대 건립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시는 황령산 봉수전망대와 케이블카 건립 사업이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사업자 측은 지난 5월에 시의 건축 심의와 교통 영향 평가를 접수했으며 이달 중에 건축과 교통 통합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예, 황령산 봉수 전망대는 이제 부산 최고 높이 전망 시설로 관심을 모은다고 하는데 뭐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지상 25층 규모인 봉수 전망대 건축물의 높이는 110m이지만 427m의 황령산 정상부에 근접해서 지어집니다. 로프웨이라는 이름으로 도심과 황령산 정상부를 연결하는 케이블카도 만듭니다. 시 종착지는 도심인 부산 진구 전포동에서 황령산 정상부의 전망대 인근까지인데요. 이달 중에 건축과 교통 통합 심의가 통과돼서 남은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내년 초에 착공돼 월드엑스포 개최 전인 2026년에 준공될 전망입니다. 예, 뭐 그렇기도 하고 또 동부산과 서부산을 아우르는 해안관광벨트 구축 사업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선 최고급 리조트 공사가 한창이고 원도심 부활을 이끌 부산 롯데타워와 을숙도 생태 관광 사업도 속도를 냅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기장군 336제곱미터 34개 부지 중에 면적의 99%에 달하는 32개의 투자 유치를 이미 끝냈습니다. 현재 시설 외에 아시아 최초의 라군형 수족관과 콘도미니엄, 국내 최초의 수중 호텔 등을 건립하는 아쿠아월드 조성 사업도 2026년 개관을 목표로 합니다. 올해 문을 연 빌리아드주 아난티에 이어 내년에는 반얀트리 해운대 등의 최고급 숙박시설도 차례로 들어섭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와 성공 개최를 목표로 가덕신공항 조기 개양, 부산형 차세대 급행철도 개통, 또 불경 광역교통망 확충 등의 또 교통 인프라도 추진되는 중이지요. 그렇습니다. 공항 문제는 월드엑스포 유치 경쟁국에 비해 취약한 인프라였지만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2029년 12월 개항이라는 가덕신공항 로드맵을 발표해서 불안감을 덜었습니다. 뒤이어 국회가 지난 6일 가덕신공항 건설공단법을 의결해 비로소 가덕신공항 건설의 책임감과 속도감을 담보할 수 있게 됐는데요. 내년 1월 공사가 발주되고 4월에 가덕신공항 건설공단이 설립됩니다. 이후 12월에 착공해서 60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5년 뒤인 2029년 12월에 가덕신공항이 준공됩니다. 예, 가덕신공항을 또 부산 시내와 연결하는 이른바 BUTX 사업.
이것 또한 시가 지난달 수익형 민간 투자 방식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혀서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네, 지하 대심도를 수소 열차로 달리는 BUTX는 가덕 신공항에서 북한까지 18분, 오시리아 관광단지까지 33분 만에 도달합니다. 2025년 실시 협약 등의 행정 절차를 마치고 착공해서 가덕 신공항 개항 시기인 2030년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월드 엑스포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이 북항의 박람회장은 물론이고 부산 곳곳을 빠르고 손쉽게 둘러볼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갖춰지는 셈입니다. 예. 자,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7, 8명은 국내에서 출시되는 스마트폰 가격이 80만 원 미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다고요. 네, 서울 YMCA 시민중개실은 지난달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휴대전화 단말기 이용 관련 인식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5.9%가 80만 원 미만은 돼야 합리적인 단말 가격 수준으로 인식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합리적인 단말기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3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응답은 14.3%, 30에서 50만 원은 29.4%, 50에서 80만 원은 32.2%였습니다. 이 세 구간을 합치면 75.9%였습니다. 예. 국내에 출시된 80만 원 미만 스마트폰 단말기가 뭐 몇 개 있는데 그렇게 많진 않죠. 네, 응답자의 85%는 현재 사용 중인 휴대폰 단말기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했습니다. 70.7%는 최신 단말 가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단말기 가격이 비싸서 가계통신비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고 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재 사용 중인 단말기의 가격 수준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가계 지출에서 단말기 비용 부담이 크다고 생각해서가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전 모델에 대비해서 성능이나 디자인이 나아진 게 없는데 가격만 인상되어서가 33.8%. 그 다음으로 월 납부하는 단말기 할부 금액이 통신 요금보다 비싸서가 21.8% 등의 순이었습니다. 예, 전 이 조사 결과에서 놀라운 게 50에서 80만 원이 제일 많았다는 게 저는 그거보다 훨씬 낮은 게 더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요 동일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금 사용 중인 단말기 가격이 비싼데도 왜 샀느냐 물어봤더니 이 최신 단말기가 비싼 모델로만 출시돼서라는 응답이 45%로 가장 높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저가 모델이 없고 선택지가 제한되어 있어서가 39.5%. 그 다음으로 기능이나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가 27.9% 순이었습니다. 기능이나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는 20대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에 중저가 모델이 없고 선택지가 제한되어 있어서는 60대 연령층에서 53.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단말기 가격이 부담되니까 좀 낮춰야 된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공통의 관심사인 것 같은데 해당 조사 기관의 응답자들 어떤 의견을 보였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는 최신 단말 가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70.7%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저가 단말 출시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강화가 38.8%, 그 다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경쟁 촉진을 위한 구글, 소니 등의 해외 제조사의 단말을 국내에 유치해야 한다가 11.7%, 그 다음으로 인증제를 통한 중고폰 시장 활성화가 11.1% 순으로 대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다 휴대전화 들고 다니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휴대전화 한 번에 다 바꾸면 300만 원 넘는 돈이 든다는 얘기고 통신료까지 진짜 부담이 큽니다. 자, 다음 소식은 홈쇼핑에서 거짓 문구나 발언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끊이지 않는 걸로 나타났다고요?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홈쇼핑 업체가 소비자 기만 행위로 법정 제재를 받은 사례는 6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이 21건, 2022년이 19건, 2023년에 1월에서 8월이 20건입니다. 업체별로는 롯데홈쇼핑의 소비자 기만 행위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고요? 네, 다음으로는 CJ 온스타일이 9건, 홈앤쇼핑이 6건, SK스토어 6건, GS샵과 신세계쇼핑, NS홈쇼핑이 각각 5건, 현대홈쇼핑과 K쇼핑이 각 4건 등이었습니다. 이들 업체는 처음이자 마지막 생방송 등의 허위 문구를 사용해서 지금 제품을 사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처럼 홍보한 뒤에
일정 기간 후에는 같은 제품을 다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제품의 성능을 과장하거나 허위 정보를 내보내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제 법정 제재를 받은 사례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과징금은 한 건도 부과되지 않았고 모두 주의나 경고 조치에 그쳤다고요? 네, 이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비자 권리보다는 업계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임가연 리포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자갈치 아줌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샵 2260번으로 문자 보내주이소. 짤막한 거는 50원, 좀에 긴 거는 100원 듭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무료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자갈치 아줌매랑 친구 맺으면은 공짜로 하고 싶은 말 속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서 자갈치 아줌매랑 친구 맺어주이소. 맞다. 그러고 유튜브 검색창에 부산 MBC 검색해갖고 들어오면은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채팅도 할 수 있고 예. 지금 버뜩혀 보이소. 큰 스크린에 웅장한 스피커를 통해 느끼는 상영관의 몰입감은 영화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집에서 영화 보는 분들이 많아가 한국 영화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 영화의 매력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오늘 더 친절한 프로그래머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만날 수 있는 한국 영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부산국제영화제 정한석 프로그래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하는 한국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우선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 나오는 한국 영화 총 몇 편이고 특징이 있다면 좀 전해주실까요? 대략 40여 편의 한국 영화를 상영하고 있고요. 예. 한국 대중 상업 영화를 대표할 수 있는 최신의 작품들과 그리고 한국의 신진 감독들 및 독립영화 감독들의 작품이 대거 영화제에 초청되었습니다. 예. 또 많은 배우들이 또 부산을 찾아서 팬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는데 특히 배우 송강호 씨가 이번에 또 개막식에서 호스트로 또 손님들을 맡는 이런 또 활약을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송강호 배우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려운 자리에도 불구하고 개막식 호스트를 맡아주셔서 개막식장에 들어오는 국내외의 많은 귀빈과 그리고 영화계의 중요한 분들을 직접 긴 시간 동안 개막식장 앞에서 맞아주셨습니다. 예. 자,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 나오는 한국 영화 중에 좀 놓치면 아쉽다 하는 프로그래머님 프로그래머님 추천작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바얌섬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이 작품은 사극인데요. 예. 사극이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예산이 적은 적은 예산으로 만들어진 작품인데, 예. 아주 옛날 조선조 시대의 임진왜란 즈음으로 여겨지는 배경으로 해서 왜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바다에 나가다가 표류되어서 무인도에 갇히게 된 세 남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 섬이 굉장한 환상의 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기이한 기기묘묘한 일들이 이 섬에서 벌어지게 되고 재미있는 일화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 바얌섬이요. 예, 바얌섬이고요. 예. 뱀섬이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소리 굴다리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예. 역시 이 작품도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굉장히 빛나는 작품인데,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두 명의 국내 인디 밴드들을 영화 속의 주인공으로 설정해서 이들이 지구의 종말을 막는다라고 하는 아주 기이한 SF극을 시침이 뚝대고 펼쳐내고 있습니다. 예. 또 한편은 네. 지난 여름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예. 이 작품을 만든 감독은 정규적인 영화 제작 및 연출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굉장히 궁금하다고 생각했던 자기의 고향 마을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카메라를 손에 들게 되고 그러면서 극영화와 다큐영화의 그 어딘가에서 한 가족의 이야기를 굉장히 성실하고도 따뜻한 방식으로 그려내고 있는 한마디로 힐링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제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방금 어떤 영화라고요? 지난 여름. 지난 여름. 알겠습니다. 예, 두 편은 소재가 참 참신한 작품이고 한 편은 또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장르의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한국 단편 영화제 경쟁도 또 치열하다 하던데 어떤 작품들이 있습니까? 한국 단편들의 경우에는 늘 저희가 신인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장편을 만들게 되는 감독들 위주로 초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 감독들과 외국 감독들, 그러니까 한국 감독들이 외국 감독들과 앞으로 이제 어깨를 겨룰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신진 네. 신예들을 발굴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단편의 경우에는 제가 담당을 하고 있지 않아요. 네네. 예, 저희들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볼게요. 예. 화제 드라마 시리즈를 상영하는 온스크린 섹션. 요게 늘 화제입니다. 총 6편 중에서 5편이 한국 오리지널 작품이라고 하던데 이거 어떤 작품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OTT 작품이 이제 부산에서 상영하는 것이 일반 관객뿐 아니라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기대하시는 지점이 됐는데요. 예. 일단 첫 번째는 운수 오진 날이라고 하는 작품이 하나 있고요. 어쩌다 보니까 연쇄살인마를 태우게 된 택시기사의 이야기입니다. 예. 굉장히 흥미로운 스릴러고요. 그리고 거래라고 하는 작품은 우연히 친구를 만나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됐는데 이 친구를 납치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납치극이고요. 네네. 그리고 러닝메이트라고 하는 작품은 평범한 한 고등학생이 고등학교의 학생회장으로 나가면서 생기게 되는 이야기를 재미나게 엮었는데 이 작품의 감독은 한진원이라고 해서 봉준호 감독과 함께 기생충의 공동 각본을 감독인 신예 감독입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두 편은 LTNS와 비질란테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예. LTNS의 경우는 전고은, 임대형이라고 하는 두 명의 감독이 공동 감독을 맡았는데 예. 이 두 감독 모두 다 예전에 부산영화제에 와서 수상을 했거나 관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었던 감독들이고요. 예. 서로의 사랑에 좀 시들해진 한 부부가 어쩌다 보니 불륜 커플들을 뒤쫓아서 협박하고 그 돈을 뜯어내서 다시 이제 생활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예. 이야기로만 보면은 굉장히 좀 무섭게 들립니다만 아주 재밌고 아이러니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하나 보게 되는 오히려 아주 유쾌한 인간 탐구 코미디 혹은 사회 보고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비질란테의 경우는 아주 유명한 웹툰을 원작으로 했고요. 한 젊은 경찰대 학생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범죄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범죄자들을 처단하는 자경단원이 되어서 주말마다 활동하게 된다는 한국의 새로운 신종 한국형 다크 히어로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요새 굉장히 화제작이죠. 무빙을 만든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온 차기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또 집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큰 상영관에서 또 미리 만나는 기쁨을 또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 영화 회고록에서 이제 1960년대 한국 영화 황금기를 이끈 고 윤정희 배우를 기리기 위해서 대표작을 특별 상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윤정희 배우 어떤 분이셨고 또 특별 상영하는 안개와 신은 어떤 작품입니까? 윤정희 배우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1960년대 여성 배우 트로이카 3인 중에 한 분이셨고요. 예. 그리고 해외에 특히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한국의 배우분 중 한 분입니다.
60년대에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신 다음 그 결혼 이후에 그러니까 그 한국의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입니다. 예. 피아니스트와 결혼하시고 연기를 잠시 쉬셨다가 중년 이후부터 다시 연기를 시작하시면서 유작이 된 작품인 시로 그녀의 마지막 그 업적을 성취하게 된 것인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상영하게 된 작품은 두 작품입니다. 그 윤정희 배우의 60년대의 그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안개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네네. 이창동 감독의 시라는 작품입니다. 안개는 그 작년이죠. 그 박찬욱 감독이 헤어질 결심에서 그 동명의 음악으로 써서 네. 유명해진 그 정훈이 씨의 곡이 그 처음으로 등장했었던 그 영화 음악으로 사용됐던 그 작품이고요. 네네. 그리고 시는 이창동 감독이 윤정희 배우와 함께 작품을 만들고 보여지면서 그녀의 아주 뛰어난 연기를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참 볼 한국 작품들이 많은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영화제 종반부를 이제 그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예. 많은 이제 행사들이 종료되어 가고 있고 그 작품들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영화제 종반부가 영화를 보시기에 아주 좋은 때이니까 네네. 집중해서 좋은 영화들을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말씀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부산국제영화제 정한석 프로그래머였습니다. 자, 오늘 아침 아님의 생각. 지역 법인 택시 완전 월급제가 내년 8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택시기사와 업계 대표가 극단적 선택을 통해 각자 처한 상황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완전 월급제를 주장하면서 1인 시위를 벌여왔던 기사분은 또 분신을 시도했다가 돌아가셨고, 또 택시업계 대표는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어서 안 된다 해가지고 또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이게 지금 시행하는 시기에는 다가오고 지금 뭔가 묘안이 없어서 너무 걱정이 많다 하는데 누구라도 묘안을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예,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의 언어 장애 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의 언어 생활을 도울 언어 재활사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군요. 예, 그러니까 언어 장애가 있는 학생 중 10명 중 8명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어가지고 지금 교사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학생이 학교에서 활동을 하는 모든 것을 가장 기본적인 게 언어인데, 언어에 장애가 있다면 선생님도 힘들고 학생도 힘든 거 알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좀 적극 나서 주셔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네요. 예, 아침의 생각이었습니다. 시청역이 도보 2분의 차, 대형마트도 근처에 차, 초등학교도
답답하고 억울한데 아무도 안 들어준다. 어디다 말해야 할지 진짜 모르겠다. 방송에 나오면 안 다르겠나? 부산 어디서든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이소. 자갈치 아지매가 여러분의 민원을 기다립니다. 35세부터 55세까지의 분들을 일명 끼인 세대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층과 노년층 사이에 끼어서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세대인데요. 이 끼인 세대를 위한 조례가 시행될 거랍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부산시의회 김태효 의원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끼인 세대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뭐 충분히 공감은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제가 이 조례안을 올해 초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부산시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19세에서 34세까지는 올해만 해도 121개 사업으로 예산이 총 2,200억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은 약 2조 가까이 투입이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세대를 위한 정책이나 예산은 없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답답함을 얘기할 부수조차도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도 이 청년 정책이라든지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 소개를 하면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또 저희는 들어가야 하는 말씀이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되신 계기는 뭐가 있을까요? 저도 끼인 세대라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지인들하고 술자리를 하는데요. 그런 말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의 도움이 없이는 애를 도저히 키울 수가 없다. 뭐 계속 열심히 일을 해도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하고 애한테 들어야지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없더라. 그다음에 지금 다니는 직장에 나가서 내가 혹시나 그만두게 되면 다른 직장을 이직할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상임위가 기획재경위원회라는 곳인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도 사실은 시도 반응도 없었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돈을 벌기 때문에 실제로 정책적 배려 대상자냐 했을 때 아니다라는 게 중론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끼인 세대를 위한 조례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죠? 먼저 부산시랑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 세대의 얘기를 좀 들어달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조례안에 종합계획을 먼저 수립하도록 했는데 제가 뭐 우리 세대를 이 전체를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4년 동안 부산시가 우리 끼인 세대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정책들을 4년 동안 목표성을 가지고 해나가겠다. 그럼 그 종합계획이 나오게 되면은 1년 단위로 시행 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 고려해야 될 것들이 뭐 경단녀 해소 방안, 뭐 재취업이나 재창업, 그다음에 직무 능력, 그러니까 예컨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우리들이 교육받는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노후 준비, 문화 여가 활동 이런 것들을 고려하도록 명시를 해놨습니다. 방금 잠깐 언급이 되기도 했는데 끼인 세대 중에서 여성을 위한 조례는 또 어떤 게 있어요? 이게 조금 꼭 여성을 위한다기보다는 부산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거든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주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기재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비경제 활동 인구, 그러니까 쉬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많은 열카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1번이 아마 격려 단절 여성이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가 격려 단절 여성들이 재취업했을 경우에 데이터를 받아보면 대부분 다 요양보호사, 조리사 이런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자기의 삶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 전에 다니던 직장들을 다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했었고 이것과 관련돼서 논의하고 있는 게 청년은 새롭게 취입을 하면은 청년 뭐 지역 공영 장려금이라는 걸 주거든요. 그게 부산형, 그러니까 저는 만들고 싶은 게 부산형 신중령 고용 장려금이라고 그 우리 중년들을 근데 취직을 했을 때 회사의 그 보험비라도 4대 보험비라도 시가 좀 부담해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경력이 있고 들어와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 사람을 했을 때 좀 뭐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4대 보험이라도 좀 한번 부산시에서 배려 차원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것. 그 끼인 세대를 위한 조례를 만들면서 뭐 여러 가지 바람이 있으셨겠죠? 뭐 어떤 바람이 있었습니까? 먼저 우리 끼인 세대들이 우리 부산이나 사회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들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이 완화되길 바라는데 그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경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세대에게 뭔가 복지 혜택을 달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단지 시정이든 국정이든 우리도 소외 안 당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좀 느끼게 해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세금도 제일 많이 내잖아요. 네. 그 국민연금에도 제일 민감한 세대인데 네. 사실은 우리들은 그 일을 하고 있고 돈을 번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런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 그런 점들이 좀 완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아니 뭐 복지 혜택도 주셔도 되는데 굳이 뭐 오해를 한다고 말씀은. 아니, 뭐 예. 돈을 예. 벌고 있는 세대에 왜 이런 걸 해야 되느냐는 지적들이 되게 많았었고 예. 조례 만들면 많이 부딪혔던 영역이 그건데. 네, 뭐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지난 9월 25일에 부산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제 부산시 끼인 세대 지원 조례 제정안이 가결됐다 하는데 그럼 이제 남은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우리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절차들은 다 끝났고 예. 시장님께 이게 이송을 했거든요. 네네. 내일 아마 공포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조례안은 사실은 공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렇죠.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네네. 예산이 따라줘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그 시장님도 조례안에 목적이 동의를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종합계획 수립하는 예산도 지금 편성이 될 것 같고 네네. 아까 말씀하신 고용장려금도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 작업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끼인 세대 지원 조례 제정안을 뭐 가결을 시켰는데 시장님이 거부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책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얼마만큼 크냐, 그렇죠? 그러니까 종합계획에 최소한 이런 것들은 좀 담겨야 되지 않나. 뭐 장기간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종합계획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저는 저희 세대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게 1번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조례안 만들 때 들었던 얘기가 복지 혜택이 왜 아니라고 말씀드리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 공연 예술 같은 관람들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애가 태어나니까는 애를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못 하는데 부산시에서 문화회관 같은 곳에서 한 달에 한 번은 애 데리고 와서 봐라 모든 부모들이 그리고 괜찮은 영화나 공연을 하는 거 이런 것들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우리 세대도 우리 사회가 우리를 배려하구나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플랫폼 택시에서도 그 여성들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운전을 그때 배우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애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근데 우리 부산에 있는 택시 중에 100대라도 카시트를 설치해 놓고 시가 보조금을 주고 애 있는 엄마들이 편하게 택시를 이용하세요라는 정책들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들이 목소리를 듣는 게 1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들 필요한 게 뭔지 크게 돈 안 들이고. 그러니까 별건 아닌데 그렇죠. 만약에 진짜. 한다면 사람들이 우와 그래 이거지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것들을 지금 부산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부서조차 없어요. 우리들은. 사실 저는 택시 카시트는 생각도 못 해본 건데 이거는 사실 지금까지 없었던 게 이상할 정도의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또 한번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저 이렇게 또 부산시 끼인 세대 지원 조례 제정안이 부산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하십니까? 지난 3월달에 부산연구원에서 그 3030 부산에 살고 있는 3040 생활 실태 및 정책 수요 발굴을 위한 기초 연구를 실시했었거든요. 그때 결과를 보면은 그 20대가 35세 이하인 분들은 그 부산을 떠날 확률이 높다라고 본인들도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딱 말씀드린 35세에서 55세 사이 끼인 세대들은 적당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부산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계속 부산에 산다는 얘기고 이 조례안을 통해서 이분들이 그 전국에서 우리 부산이 우리 세대가 살기 가장 좋은 도시고 우리를 가장 배려하는 도시다라는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떠날 사람들의 마음과 나는 여기서 그래도 지킬 거라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경제적인 역할 못지 않은데 지금까지는 정말 너무 소외되어 있다는 사실 첫 번째로 좀 환기를 시켜주셨고 두 번째는 좀 정책적으로 한번 이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가장 좀 할 수 있는 것만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군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정책이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35세에서 55세가 살기에 너무 좋다 하는 분이 딱 오면은 그런 그렇죠. 분들이 청년들도 오죠. 그렇지 같이 오게 돼 있는 이런 정책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끼인 세대들이 부모님도 부양해야 되지만 애들도 양육해야 되는데요. 최초로 우리 노후 설계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밑에 자녀들이 우리를 부양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챙기지 않으면 그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는 오히려 지금보다 복지비가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세대를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녀봐도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하고 내년은 아마 경제가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다들 힘내시길 바라고 제가 재송 반여동 지역 시의원인데요. 지역과 상관없이 부산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부산시의회 김태효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산의 목소리 자갈치 아지매를 듣고 계십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아지매 방송을 들으이소. 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최종 결정이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부터 기업 관계자들까지 부산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유치, 교섭 등 남은 일정 소화에 힘을 쏟고 있는데 우리 자갈치 아줌매도 함께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힘껏 달려보겠습니다. 예, 엑스포 1타 강사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 우경화 사무총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무에서 이제는 엑스포에 대해서 웬만한 분들은 다 지금 현실을 다 꿰고 계십니다. 정말 뭐 대단한 엑스포인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정부가 지지교섭을 해왔는데 우선 우리나라를 지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국가가 몇 개국이나 됩니까? 예,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조심스럽습니다. 예. 그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아마도 양국 관계를 고려해서 2030 엑스포 관련 회원국들이 누가 부산을 지지하는지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교섭해온 결과로 아프리카, 중남미, 태평양 섬나라 이런 데서 아주 우리 지지 입장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오일머니라는 든든한 자금력과 또 중동안에서 영향력 바탕으로 공격적인 유치 활동을 하면서 지금 리야드가 우세하다는 평가가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표는 또 바람도 타는 거죠. 그래서 금년 4월 현지 실사 때 우리 부산 시민들이 보여준 진정성 그리고 6월에 파리 총회에서 정부가 강조한 미래형 국제협력 프로젝트 부산 이니셔티브 이 모든 게 아주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네네. 부산 엑스포를 미래 세대의 문제 해결의 장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힌 이후 우리 정부와 기업이 코리아 원팀으로 꾸준히 노력해오는 가운데 최근 9월 유엔 총회에서는 대통령이 47개 나라 정상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부산 세계 박람회 지지세를 확산시키는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사우디가 어떻게 보면 인권 문제에서는 굉장히 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일단 반체제 언론인 살해 의혹도 있고 또 여성 인권 문제도 늘 회자가 되고 또 사형 집행도 올해 뭐 한 100명 정도가 진행됐다라고 하는데 지속적인 사형 집행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로 지적될 문제들이 많은데 좀 상대적으로 조용한 것 같아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우디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국제사회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치, 종교, 사회 문화적으로 아주 독특한 나라가 바로 사우디입니다. 특히 인권과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말하자면 약점도 꽤 많다고 봅니다. 그런 지적들을 의식한 듯이 사우디 측은 2030 엑스포를 통해서 자기들이 더욱 변화하겠다 이런 표현을 주제에까지 담아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게 그 에티오피아에서 넘어가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거기다 이제 국경수비대가 총을 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명 피해를 입었는데 유엔 인권위도 그렇고 BI 측에서도 그렇고 그게 제출이 됐는데 반응이 그렇게 많이 썩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게 국제사회의 현실이라고 봐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그 정도로만 가능하죠. 근데 이제 단 한 번의 투표로 개최지가 결정된 가능성은 낮다고 이 시간에도 계속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2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저는 2위라기보다는 공동선두, 우리 부산이 공동선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누구도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 골고루 지지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엊그제 보도를 보면 또 아프리카 중요한 나라가 부산을 지지한다는 것이 공식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듯이 잘해 나가고 있는데 다른 경쟁국들이 우리는 몇 개국 지지를 얻었다라고 막 발표하는 것은 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일종의 새몰이 네네. 자기들의 득표 전략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국 언론에서 우리나라 몇 표 얻었다라고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물론이죠. 예. 네. 그런데 그게 실제로 나올지는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3위다, 뭐 본국이 2위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1차 투표, 2차 투표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1차 투표도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좀 1, 2위가 비등해야지 3위를 찍었던 사람들도 표를 줄 것 같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1차 투표에서도 다득표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 결선에서 3차 꼴찌국을 지원했던 표를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탈리아는 자기 주장이 있겠지만 뭐 그냥 선의의 경쟁을 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또 유럽연합이라는 지원군이 있는데다가 최근에 또 서유럽 국가 최초로 네덜란드가 부산을 지지했다 또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의미가 굉장히 좀 서로 상반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네덜란드가 부산을 지지한 것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큰 힘이 됩니다. 예. 그 인류의 미래 공동 번영을 위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 우리 정부가 제시했던 부산 이니셔티브가 유럽 선진국에도 통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됩니다. 예. 국제사회는 원래 냉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리 모이고 저리 모여서 그룹을 형성해서 네네.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안에 따라서는 이합 집산도 많이 있는데요. 특히 민감한 이슈에서는 더욱 그렇게 되겠죠. 네네. 유럽연합이 27개 나라인데 이 27개 나라가 한 나라를 지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네덜란드는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고려해서 아주 현명한 판단을 잘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앞으로도 유럽 국가에서도 더 많은 부산 지지국이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기사 보고 이걸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는데 AS 로마라는 아주 유명한 팀이 이탈리아의 뭐 대표하는 축구단이죠. 근데 리아드를 홍보하는 그 주간을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로마가 지금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부산 아이파크가 사우디에서 후원받아가지고 리아드를 좀 홍보하는 그런 주간을 갖자 이러면 와 난리가 날 것 같은데 물론 뭐 로마 시장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글쎄 그건 뭐 이게 현실이다. 국제사회는 냉정한 거다. 뭐 이렇게밖에 달리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볼 수 없는 어떤 손이 움직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동아시아도 연대가 좀 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일본의 중국 반응은 어떻다고 보세요? 일본, 중국은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이 두 나라 일본과 중국을 상대로 여러 가지 계기에 계속 잘 소통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최근에 인도 뉴델리에서 열렸던 한일 정상회담이나 그리고 중국 황저우 아시안 게임 계기에 한덕수 총리가 시진핑 중국 주석과 회담한 것이 그 사례입니다. 한 말씀 덧붙이자면 11월에 있게 되는 이 투표는 1국 1표입니다. 그러니까 181개 나라가 각 한 표씩 던진다는 거죠. 국가별 특성이나 경제 규모, 국력과 관계없이 한 표니까 이런 점을 잘 유념해서 우리는 계속 득표 활동을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좀 섭섭하긴 섭섭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도시 관광진흥기구 TPO가 11차 총회에서 이제 7개국 32개 회원 도시 300여 명의 회원 모두가 이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했다고 들었습니다. 사무총장님 역할이 컸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아주 의미 있는 총회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네. 2030 세계박람회를 부산에서 개최하자는데 TPO 회원 도시들이 대동단결해서 지지한다는 아주 강한 문안을 포함시킨 선언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 TPO 사무국에서 2022년부터 국제회의나 행사 여러 계기가 있을 때마다
부산의 월드 엑스포 개최 의지를 홍보하고 또 부산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 도시인지도 설명해 왔습니다. 예. 이런 노력의 결실이 이번 TPO 총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선언문을 채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라도 가서 열심히 해서 도시 지지도 얻고 그 나라 지지도 얻고 해야죠. 지금 나 8주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이게 짧다면 짧을 수 있고 길다면 길 수도 있고 앞으로 남은 일정 뭐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게 오늘 서울에서 카리브해 국가 정상들과 포럼이 열립니다. 네. 그리고 15일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대규모 K-팝 콘서트도 열립니다. 그 외에도 이런저런 행사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28일, 11월 28일에 있는 총회 투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은 회원국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월에 있을 5차 그 발표, 프레젠테이션하고 투표가 있는 그날까지 총력을 다 기울여서 교섭을 하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지금 사우디를 지지하는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우리 쪽으로 표심을 바꾸는 노력도 지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 사람들의 고민이 깊도록 우리는 계속 그 표를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10월 9일 국제박람회기구 사무국이 있는 파리 현지에서 열린 심포지엄은 투표 전 마지막 공식 행사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 정부는 어떤 활동했습니까? 예, 아주 중요한 행사였는데 잘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그 학술 세미나에서는 세계적인 석학자 제레미 리프킨이 기조 연설을 했어요. 네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의 모범 사례가 다른 모든 국가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영감을 줄 것이다라는 큰 주제로 왜 부산이 하면 잘할 것인지를 쭉 설명을 했고 네네. 우리 정부 대표로서는 외교부 차관이 지원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우디나 이탈리아가 발표한 금액을 넘어서는 더 많은 금액을 우리가 엑스포 참가국들에게 지원할 수 있겠다. 근데 이 지원 금액은 전시관을 만들거나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대표단들을 지원하게 되는 금액인데 이 지원액 발표도 표심에 영향을 상당히 미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진 만찬에서는 파리에 주재하는 BEI 회원국 대사들은 물론이고 주요 언론인 외신 기자들 각계각층의 사람들 불러서 우리 그 홍보 활동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그런 네네. 가운데 한국과 현지 프랑스 셰프가 조리하는 퓨전 음식도 선보이고 또 한국의 성악가 프랑스 어린이 합창극으로 합쳐진 공연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했는데 우리 박형준 시장님도 이 자리에서 아주 왕성한 그리고 적극적으로 부산 유치 교섭 활동을 하셨습니다.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예. 투표 직전에 이제 5차 경쟁 PT가 이어집니다. 대부분 이제 5차 PT 이전에 나는 이 나라를 선호해서 표심은 정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오사카가 PT를 그렇게 잘해가지고 마지막에 뒤집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게 경우가 좀 있습니까? PT 마지막 PT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당일날 저는 그 마음을 돌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5년 전 그 투표 현장에 저도 참관하고 현장에 있었는데요. 네네. 그 당시 개최지로 결정된 오사카의 대표의 마지막 발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투표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 손에 투표기가 있었으면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일날 투표 직전에 진행되는 마지막 PT가 중요하기 때문에 표심 변화에 영향을 반드시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준비도 굉장히 잘 해야 되고 진지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 5년 전처럼 그러니까 뭔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거기 오신 분들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야 잘했다. 예. 그래 하고 이제 물을 묻힐 수 있는 5차 PT가 되기를 물론 바랍니다. 정부 입장은 예. 있겠지만 네, 그 네. 현장에 투표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그분들-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정말 예.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저희도 예. 좀 조마조마합니다. 지금 이제 코리아 원팀으로 유치 총력전에 돌입했는데 앞으로 코리아 원팀이 어떤 강점을 살리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까지 우리 정부와 기업 그리고 부산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과 국민 성원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잘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코리아 원팀의 강점입니다. 네네. 그래서 모든 나라가 관심을 가지는 현안들에 대해서 즉 미래 세대 교육이라든지 기술 개발 또 환경 친화적인 것 지속 가능한 성장 이 모든 것을 대한민국은 경험했다. 이 경험한 대한민국에서 엑스포를 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나아가자. 이런 것을 강조하면 즉 협력과 연대 박람회 부산만을 위한 한국만을 위한 엑스포가 아니라 네네. 인류 사회가 협력하고 다 함께 잘 사는 연대 박람회를 부산에서 열자. 이런 점을 강조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정말로 현지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뛰고 있고 뭐 우리 부산 시민들도 온 마음으로 염원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 시민들 지금부터는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울력이라는 말이 있죠. 울력이요? 한 마음으로 모두 염원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한 마음으로 염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니까 학생부터 또 어르신들까지 전부 부산에서 2030 엑스포를 하자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결국 이길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 열기만큼은 정말 전 세계 최고인 것 같은데 이거를 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실사다 났을 땐 좀 보여드리긴 했는데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그 전까지는 사무총장님이 조금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주 좀 한 번씩 좀 함께해 주십시오. 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달려오겠습니다. 네. 예,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도시 관광진흥기구 우경아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 일교차가 크고 해서 감기 걸리신 분들 많더라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또 잘 지내 보입시다. 자갈치 아줌마 18,256회 박성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57 교통정보. 탁 트인 바다 가슴까지 시원한 해운대 해변열차 스카이캡슐 협찬입니다. 오늘따라 사고 소식이 꽤나 많은데요. 동평로 연지 삼거리에서 하마정 교차로 방향으로 사고 있습니다. 연지 삼거리 지난 지점 끝